19세기를 풍미했던 한 철학자의 말씀을 패러디를 해서 우리 학부의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유령이 온 세계의 대학과 일터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AI라는 유령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가장 잘 찾던 천재들이 그 유령에게 가장 먼저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릿 인재융합학부는 미래 인재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그 자기 커리어를 설계하는데 조그만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난달 중순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범한 유니스트의 이제 학사 조직이고요. 2027학년도부터는 한 10명, 최대 10명 정도의 신입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뭐 광고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유니스트 오픈 스테이지의 첫 번째 행사에서는 바둑계의 두 거장을 모셨습니다. 우선 두 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돌부처라고 불렸던 천재분이십니다. 16세 세계 정상에 올라서 표정 하나 없이 상대의 그 숨통을 끊어놓던 끝내기의 신, 여전히 역대 전적에서는 최고봉을 유지하고 계시는 이창호 구단이십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그리고 독창적인 기풍으로 그 돌부처의 철벽마저도 이렇게 흔들던 분이시고요. AI를 상대로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가 거둔 유일한 승리의 주인공, 이세돌 유니스트 특임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가운 침묵과 뜨거운 칼날, 이 한 시대를 함께 호령했던 이 두 천재가 오늘 이 한 자리에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뭐 오늘 한 60분 남짓 예정된 시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창호 사범님 또 이세돌 교수님, 그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부라는 영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승부가 어느 정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가 그 작가적인 상상력의 산물인지. 그러면 이제 정답을 듣기 전에 제가 또 지레짐작을 한번 사실 뭐 저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데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현실과는 다른 좀 픽션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조금 이건 현실과 정말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많이 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게 정말 지레짐작이고요. 정말 실제 그 이창호 사님께서 정답을 한번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부 영화 저도 집에서 넷플릭스로 본 것 같고요. 어릴 때 모습은 아무래도 좀 재미를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되게 활달한 아이로 이렇게 그려주신 것 같고요. 10대 후반이나 뭐 중반일 때 유아인 그 배우 나오면서 하는 거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역시 연기자는 다르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시군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조차 좀 현실과 많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좀 또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요. 저는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근데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 개인적인 뭐 사석에서 여쭙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일단 아주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바둑을 처음 접하게 되고 또 바둑을 어떻게 이제 정식 진짜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사실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은 잘 없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바둑을 접하게 되셨고 또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바둑의 길에 접하게 되셨는지.
할아버님 통해서 조금 이제 바둑 이렇게 장난스럽게 배우다가 거기 이제 전주에서 동네 기원에 거기 이제 갔던 것 같고요. 거기서 여러 뭐 아저씨 사범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배우다가 이제 그게 좀 재미있고 좀 흥미를 느끼고 이제 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서 전주 이제 아마추어 고수분한테 이제 조금씩 배우면서 예, 그게 계기가 돼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전주에서 계실 때 또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스승님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이 또 계신가요? 조은영 국수님 그 내제자로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조은현 선생님 하기 전에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그 전주에서 이제 제일 그 당시 제일 강하셨던 이정옥 사범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초 기본 실력을 가장 많이 공부를 배우고 예, 실력도 많이 아마추어에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 사범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정말 저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게 사실 이 조은영 국수님 내제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결정, 한국에서는 특히 내제자라는 문화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로 그 제가 부분은 생각하기에는. 저도 영화 보면서도 예, 예.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조은영 국수를 만나시게 된 건지 그게 영화적으로. 제가 알기로 그때 그 당시 조은현 선생님 배우기 그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전영선 사범님이라고 프로기사 사범님 계셨었는데요. 전영선 사범님께서 아마 연결을 그 전주 출신 기사분이셔서 아마 조은현 선생님께 연결을 해주셔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바둑 지도기 같은 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배우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내제자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돼서 간 걸로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정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사실 2026년 올해가요. 사실 좀 기념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 인재 융합받고 이 개설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알파고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주년이 좀 지났는데요. 이제 3월 9일에서 이제 좀 지났고요. 어쨌든 10주년 해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 오늘 뵙고 나서야 좀 알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40주년 이 바둑 프로가 기사의 생활 40주년. 1986년이 있었던 예. 거죠. 굉장히 기념할 만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40주년에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예, 저도 오늘 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바둑을 접하고 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하는 게 물론 약간의 좀 시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좀 배운 느낌인데 사실 장우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당시 저보다 이제 나이상으로는 8년 선배님이시고 프로로 봤을 때는 9년 이제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뭐 크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바둑을 배우는 환경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저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셔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저는 같은 경우에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이창호 사님께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좀 그런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기억이 뭐 교차할 수 있는 걸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고약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1997년에 KBS 바둑왕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직접 맞붙어서 싸우셨는데 그때의 기억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KBS요? 예. 그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아마 저도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두 분이 뭐 각각 예, 기억하시는 예. 가장 인상적인 저는 정말 두 분의 직접적인 조우를 얘기해 주시면 전날부터 좋겠습니다. 예. 대국에 임하기 전날부터 굉장히 정말 흥분됐던 제가 바둑을 이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창호사님은 제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 이제 정말로 프로가 되어서 공식 대구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진짜
흥분되고 설레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대국을 하게 됐을 때 물론 그때 뭐 실력 자체도 뭐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 저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바둑으로 따지면 굉장히 속기 기전입니다. 시간도 없고 또 마음은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신없었던 기억이 분명히 나고요. 뭐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떤 수를 딱 뒀는데 이창호 사님이 휴 잡으러 오는 줄 알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뒀는데 휴 잡으러 오는 줄 알았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시합 중에.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어린 마음에 우와. 저는 왜 또 나쁜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이창호 사님도 이런 또 속마음 이렇게 또 실제로 또 혹시 그럼 그게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비공식 시합인가요? 비공식 시합. KBS 바둑왕전. 공식 시합일까요? 예. 그래서 저 굉장히 그 기억은 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좀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창호 서범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세돌 구단, 그 기억의 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겠습니까? 사실 KBS 지금 말씀한 그 부분은 제가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어가지고 그거는 좀 뭐 이세돌 사범한테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네, LG배가 아무래도 가장 강렬한 그 인상이 일단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바둑 스타일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 제가 느끼기에 좀 다른 바둑류인데 좀 파괴력이 너무 강하고 전투력도 너무 강하다고 느껴서 좀 두면서 좀 뭔가 짜릿짜릿함도 많이 느끼면서 스릴도 느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즐거움과 두려움을 같이 느꼈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근데 97년 그 KBS는 기억을 못 하시니까요. 예. 2000년 그리고 2001년 초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그 LG배 세계귀향전이라고요. 그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결승전 좀 대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제가 2연승 후 3연패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그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2연패를 하셨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너무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디선가 그 책인지 인터뷰인지 모르겠는데 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2구까지 끝나고 바로 안 끝나고 몇 개월인가 아마 지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회를 LG배라는 대회를요. 그게 이세돌 사범한테는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제가 그 기사를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운이 좋게 이겼나 보다. 저도 이제 그게 공감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 당시 너무 이제 내용적으로도 좀 많이 좀 어렵고 했었는데 그 3국에서도 사실 너무 내용적으로 많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뭐 거의 뭐 떼쓰다시피 해가지고 운 좋게 이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운 좋게 결과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근데 정말 그게 저는 2연승 후 3연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회 역전 뭐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숫자로는 그렇습니다만 실력 자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그 2연승 한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이 돼서 제 바둑 인생에 정말 그런 많은 걸 느꼈고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에 대한 이런 세평이 크게 뭐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도 똑같은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꼭지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세돌 교수님이 먼저 알파고 얘기를 하셔서 2016년 3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3월 9일 이야기는 뭐 사실은 좀 식상한 면이 있죠. 특히 저희들 이제 과학자,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한테는 3월 9일에 패배가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3월 9일 이야기는 하지 말고 3월 그 14일 그 뭐 68수냐 78수냐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 그 한 수를 내기까지 그 이세돌 교수님이 머릿속에 있었던 어떤 뭐 심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AI를 한 3번 정도 맞닥뜨려 본 다음에 내 신경의 변화, 그래서 또 어떻게 이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 경험을 조금 먼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국 아까 이창사님께서도 참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사국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응원이나 그런 따뜻한 격려의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정말 댓글도 뭐 기사를 보지도 않고요. 댓글 같은 걸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 진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댓글로 확인해 보고 있는데 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응원의 댓글이셨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큰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사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국, 3국, 1국보다는 2국, 3국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2국에서 느꼈던 건 정상적으로는 좀 이기기가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3국에서 느꼈던 거는 극초반에 뭔가 승부를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반전에 승부를 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후반전 정말 돌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상황에서 제가 승부를 걸었다고 하면 그건 좀 쉽지가 않겠죠. 알파고 그 AI 특성상 정말 완벽하게 대응을 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그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좀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그런 응원 속에서 좀 운이 따라서 좀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 뭐 이창호 사범님께서도 바둑인으로서 그때 이벤트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의 뭐 감회를 한번 저희들하고 나눠봐 주시겠습니까? 2016년 3월의 그 감회를. 뭐 그때 모든 프로 기사들이나 뭐 모든 바둑계나 뭐 다 충격이 많이 컸었던 거 느꼈을 것 같고요. 저도 물론 당연히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사실 그때 1국이었을 때 아마 같이 이렇게 그 장소에 같이 가서 이제 관전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저는 축제 분위기로 그냥 구경 간 거였거든요. 근데 1국을 거기서 지는 걸 보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 느낌은 되게 좀 강렬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제가 혼자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을 잘 하지는 않지만 그때 사실 잠깐 그러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잠깐은 이렇게 몇 수를 이렇게 더 봤었는데 뭐 한 50수, 100수를 못 두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뭐 이렇게 뭐 너무 당하고 이런 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를 사실 3판, 4판, 5판을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1승을 했다는 건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파고가 뭐 사실은 바둑계 먼저 와서 그래서 오늘 뭐 이 행사의 제목도 반상 위로 먼저 온 미래란 말씀을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이제 그 파장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온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반대로 이런 뭐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당황스러움을 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두 분은 뭐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의 취지 중에 하나가 이 집념, 그릿, 그리고 뭐 회복 탄력성 이런 큰 뭐라 그럴까요? 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오는 것. 또 이창호 서범님께서는 사실 어린 나이에
조은현 사범님 댁에 들어가서 지내시면서 뭐 그런 생활도 사실 지금 어렴풋이 상상을 할 뿐이지만 뭐 이사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녹록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예. 뭐 어느 분이시든 먼저 그 포기하지 않는 힘의 원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그 이제 포기하지 않는 힘의 원천을 제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예, 저는 이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가장 빨리 또 은퇴를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립과는 조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장호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더 궁금한 걸 조금 더 질문 포함해서 저도 좀 어떻게 질문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상에서도 그렇고요.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이제 내제자 생활을 하시고 실제 프로가 되신다면서 계속 거기 이 조은현 국수님 댁에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어제 정식으로 이제 시합을 하고 대국을 뭐 할 때도 같이 같은 이제 차를 타고 가고 대국 끝나고도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저는 그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분위기였을지,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지, 뭐 갈 때 올 때가 어떻게 달랐는지, 예, 사실 그런 게 사실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때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네, 이창호 사범님. 그러니까 제 사실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제 바둑 스타일이 인내였습니다. 예, 그거는 뭐 끈기랑 인내 이런 스타일로 버텨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기풍상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좀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저도 사실 한 정확히 기한은 모르겠는데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좀 거의 멘붕 상태로 그냥 좀 멍하니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뭐 인공지능을 이제 조금씩 보면서 그냥 조금씩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뒀던 것 같고요. 근데 역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받아들이니까 역시 바둑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역시 나는 바둑이 좋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일단은 해놓은 것 같고요. 그거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부분은 그 상황이 좀 많이 난처하죠. 좀 난처한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난처하신 분이 작은 어머니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셨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는 제가 좀 난처한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딱 콕 집어서 한 분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하시고 타이틀전을 이제 하셨을 때 그때 딱 그건 기억을 좀 하시는지 처음으로 이제 승리하셨을 때 조은현 국수님한테 예. 타이틀을 땄을 때 좀 죄송한 마음과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일을 했다는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말 자체는 워낙 이제 잘 못하고 그냥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말을 줄어든 것도 있어서요. 근데 감정은 아마 그런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느껴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예. 정말 이게 사실 첫 우승을 하실 때는 제가 뭐 너무 어릴 때라서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진짜 정말 그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이창호 사범님 단순히 바둑기 1인자가 아니십니다. 뭐 장기간 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이세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레전드 오브 레전드신 거죠. 뭐 일반적인 그런 1인자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고요.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야가 됐든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저는 이창호 사님 바둑 그거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존의 여타 이런 바둑과는 이창호 사님 바둑은 궤가 좀 달리합니다. 뭐 형세 판단 이런 끝내기를 떠나서요. 그런 것 부분을 떠나서도 바둑 한 선수 두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바둑의 그런 완전 패러다임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이제 AI가 나오면서 바둑에 어마어마한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셨던 분이 그런 이창호 사모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바둑을 어떻게 그런 바둑을 두실 수 있었는지 정말 조은혁 교수님과도 사실 굉장히 상반된 스타일이시잖아요. 물론 다른 바둑과는 이제 걔가 다르니까 조 교수님만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정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바둑을 두실 수 있었는지 정말 너무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저 내신 물어주셔서 네, 이창호 사모님 듣고 싶습니다. 정말 되게 고급지게 이세돌 사범이 말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너무 단순했던 게 그냥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때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목표였고 제가 뭐 인터뷰에서도 여러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뭐 중반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제 제 자신이 느껴가지고요. 뭔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다 한 게 이제 결국 중반 좀 후반 이런 쪽으로 작전을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냥 타겟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공부 방식을 이제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잖아요. 학생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그건데 이제 그게 저한테 맞고 좀 이제 좀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느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누구나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건 좀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창호 선생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의 그 바둑 스타일이 굉장히 뭐 공격적이고 뭐 특이한 뭐 자신만의 그런 개성이 강한 그런 바둑으로 좀 많이들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알려져 있죠. 근데 전체 바둑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저의 바둑은 극히 평범합니다. 정말로 평범한 바둑이에요. 이 이창호 사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요, 바둑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모두 다 이제 이창호 사님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시기상 뭐 좀 따라가기 좀 제 스타일도 좀 그렇고요. 또 시기 자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으로 가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세돌만의 그런 독창적인 뭐 이런 깊은 바둑을 두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드는 생각은 그 기풍이라는 거, 이제 사람마다 그 개인의 특성이 이제 반영이 되는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바둑에서 뭐 소위 정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떤 수를 이런 경우 이렇게 대처한다는 그런 뭐 원칙 같은 거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이제 지금 AI가 도입이 되면서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 AI가 바둑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 같은 거랄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이창호 국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 또 이세돌 구단은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바둑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적인 걸 좀 얘기를 하자면요. 바둑은 인류가 만드는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추상 전략 게임이라는 건 체스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략 게임들을 보면은 포진이 딱 짜져 있죠. 배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체스 같은 경우에 차원되면서 이제 하나씩 사라지죠. 목적도 뚜렷하고요. 왕을 잡으면 이긴다라는 목적도 뚜렷하고. 하지만 바둑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한 수 한 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요. 예, 뭘 잡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토가 많아야 뭐 승리한다는 건데 그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걸 추상 전략의 기본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둑을요, 뭐 마인드 스포츠나 뭐 그런 것들로 배우질 않았어요. 저는 일종의 예술의 한 부분이야
뭐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둘이서 만들어간 하나의 작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둑도 배웠고 프로기사 생활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바둑의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추상 전략 게임 바둑에서 가장 우리 개성, 기풍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분야가 초반입니다. 초반 한 50수 정도가 그 사람의 그 50수만 보더라도 누가 두고 있다. 둘이 누구와 누구 이렇게 둘이 대국인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인공지능 프로그램, 바둑 프로그램이 쫙 깔리면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 원체 인공지능들이 효율적으로 바둑을 오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일종의 인공지능의 뭐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면 뭐 그것만 익힌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는 결국 우리가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추상 전략 게임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극초반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빠른 은퇴를 하게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저보다는 이창호 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사범이 말하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고요. 뭐 약간의 뭐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누구나 다 삼삼을 파고 뭐 이렇게 막 초반이 이렇게 막 그려지는 게 좀 저도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옅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우려를 약간 하는 부분도 저도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그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할 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삼삼을 파고쓰지 않고 뭐 걸친다든지 이러면 뭐 0.2 정도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으로 계산을 하면요. 이게 승률 말씀. 승률이 약간 뭐 0.2 정도, 0.1이 떨어지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기풍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이제 두면서도 충분히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기사가 다 삼삼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도움을 받을 부분은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삼삼을 놓으면 뭐 0.2가 떨어지는 인공지능으로 놓으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좀 약간 인공지능을 꼭 믿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저도. 인공지능을 보고 따라하는 거는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인공지능 전에는 이창호 사원님과 조은영 국수님 이 두 분의 기부를 보고 사실 우리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보고 따라하는 것과 그때 역시 따라하는 게 똑같습니다. 저도 사실 거의 대부분 따라했고요. 그러다가 문득 좀 떠오르는 거 있으면 약간 비틀어서 돕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바둑 프로그램이 끌리면서 인간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결국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둬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인데 참 이게 쉽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그 바둑 뭐 스포츠를 포함해서 바둑 뭐 모든 경연이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 승리를 열망하고 간절하게 이걸 쟁취하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 페어플레이하고 반칙 사이를 넘나들잖아요. 뭐 축구 같은 경기를 봐도 그렇고 그 가나다란 경기 위에서 넘나들면서 뭔가를 딱 따냈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열광하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이겼다 졌다 말고 바둑에서 특히 멋있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 특히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일본 바둑 기풍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약간 예술의 영역 같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멋있는 바둑을 어느 정도 정량화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뭔가 승패를 결정짓는다면은 뭐 이 경연의 감동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틈새일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이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꾸 먼저 해서. 그런 게 그렇죠. 정말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도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긴 한데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게 인간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100%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자기 색깔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 6를 섞고 그 중에 2, 3, 4를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둑을 뭐 연구할 수 있겠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포석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뭐 두터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이제 발빠름일 수도 있고 좀 얇더라도 뭐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기풍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좀 모르는 부분을 인공지능을 찍어봐서 이렇게 도움을 같이 받으면은 충분히 실력 뭐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들으면서 이거 좀 바둑은 좀 안 맞는데 이런 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원래 좀 그래 성격이 좀 그런가 그런데 멋있게 바둑을 두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부터 초반에 뭔가 새로운 뭔가 좀 그래도 창의적이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 뭐 우아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하면 저도 이창우 선생님과 한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둑 프로 기사들이 명국을 두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명곡을 둘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만으로 정말 이 사람이 멋있는 바둑을 뒀어, 네가 이겼어,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인간의 바둑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지금 계속 그 AI 시대에 우리 사람이 들어설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두 분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조금 의견이 갈리실 수도 있겠다. 제가 예상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둑. 지금 이제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이제 만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뭐 전망이라고 할까요? 여전히 뭐 자동차가 등장했지만 우리가 우사인 볼트를 보고 열광을 하고 마라톤 1시간 59분 30초를 보고 와 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제 이 기계가 들어와서 인간의 챔피언을 무찔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열광할 건지 아니면 뭐 예전만 못하다 뭐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미래의 바둑계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한번 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뭐 당연히 바둑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바둑계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가가야 될지 그 부분은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인간 자체가요, 우사인 볼트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장 빠른 그런 그런 동물이 아니죠, 원래부터. 근데 가장 똑똑한 그런 지성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다를 것이고요. 무엇보다 다른 것은 자동차 뭐 말이 달리고 뭐 또 자동차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이 달린다고 해서 말처럼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흉내를 내지 않죠.
자동차가 달리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뭐 오 저렇게 달려야 돼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흉내를 내면서 따라하지를 않죠. 근데 바둑은 AI를 보고 지금 따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둑은 굉장히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 바둑계는 예전에는 어쩌면 뭐 승부일 수도 있었지만 예술의 또 한 부분이 좀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예술로 좀 우리가 프로 바둑계를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말 좀 승부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 프로 바둑계는 분명한 그런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바둑이 달라진 건 아니죠. 바둑에 지닌 가치,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서는요, AI가 나오고 안 나오고 사실 그 차이를 거의 못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AI가 나오면서 바둑을 접하게 뭐 해설을 받을 때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한다면 바둑을 접하는 처음에 입문할 때 좀 AI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이 지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둑은 인류가 만든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게임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바둑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닌 가치는 오히려 AI 시대, 우리가 온라인 시대, 이렇게 디지털 시대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제 AI 시대까지 왔죠. SNS 시대를 없어 있는 AI 시대까지 왔는데 저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오히려 바둑, 추상 전략인 바둑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만 아쉽게. 예. 그렇지만 이 바둑이 지닌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이런 이 가치가 올라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바둑에 좀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합니다. 예, 뭐 AI가 시대 화두이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 그릿 학부 뭐 광고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새롭게 오는 신입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이렇게 기존에 주어진 틀에서 뭐 기계과, 전자과, 화공과 이렇게 두질 않고 그냥 내가 풀고 싶은 문제 혹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걸 이제 먼저 두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걸 찾아 나가는 과정을 뭐 나름의 실패와 성공을 기록을 남겨서 이제 그걸로 학위를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뭐 꼭 저희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 바둑계에서 뭐 이전의 그 트레이닝 방식이 지금 그러니까 후진을 양성하는 방식이 AI 이전에 비해서 뭐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걸로부터 이제 우리 여기 학교 이공계 학교가 뭐 좀 간직하고 들을 만한 어떤 교훈이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런 전문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프로 입단을 하기 어느 정도 기록까지 올라가면요, 프로 기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프로 기사가 없으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참 좋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제 AI가 나오면서요, 이제는 좀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록이 올라가면 AI를 이용해서 그걸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 프로 기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바둑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게 바둑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변이 확대될 수 있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기록까지 올라가야만 AI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거기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바둑의 저변 확대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프로 기사들의 그런 일자리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전체적인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분이 없으면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AI가 계속해서 발전해가면 바둑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바둑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유일한 추상 전략의 그런 것들은 단순히 바둑을 잘 두고 못 두고 요것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바둑의 그런 기본 정신, 추상 전략의 뭐 기본 정신이라고 배우는데 바둑의 정신이겠죠? 존중, 배려, 책임, 이 세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배우는데요. 그 정신들을 이어간다면 이 바둑만의 강점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AI 시대에서도 바둑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분야만의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켜나간다면, 정말 인간만의 그런 의미, 가치를 지켜나간다면 계속해서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창호 사범님. 진짜 잘 모르겠네요. 예, 이 AI가 이제 뭐 단순히 좋은 도구가 하나 도입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세돌 교수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이라 그럴까요? 여기도 이제 나름 전문가 집단들이 살고 있는 장소인데 저희도 이제 일상적으로 그런 거를 느낍니다. 예, 지도 교수라는 존재가 옛날의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됐죠.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들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게 어떤 뭐 좋은 방향으로 수렴하게 될까 하는 고민을 이제 많이들 청중들 중에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분이 먼저 겪으신 이 광풍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계속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그 가치,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AI 시대가 되면서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 기술적으로만, 바둑의 기술만, 사실 그건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바둑을 배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정신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계속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참석 등록을 해주신 분들이 여러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학부생이 남긴 짧은 코멘트인데요. 두 분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사실 이게 뭐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는 고민이고 저도 그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그거부터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해소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요, 이걸 무슨 또 우리가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유부터 찾고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랑 비슷한 스트레스는 아마 받으시나 보다 하고 넘겨 짚어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신산아 초등학생이 와주셨는데, 저는 방과 후 수업으로 바둑을 배우고 있는데요. 바둑을 잘 두면 AI 시대에 도움이 될까요? 예,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드리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조금 알아둬야 될 게요. 사실 뭐 단순하게 뭐 1년 뭐 짧게는 더 짧게 이렇게 바둑을 배우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는 바둑을 어떻게 뒀었지? 할 만큼 기억도 안 나고 아마 그렇게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바둑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어느 정도 있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둬 버리면 뭐 기억도 뭐 기억도 잘 안 나죠. 아 내가 배우긴 배웠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둑도 적정 수준의 기력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있다. 요걸 좀 생각을 하고 좀 바둑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둑을 잘 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우리가 아까 존중, 배려, 책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빠지고 바둑의 기술적인 것만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원래는 이제 뭐 4-5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저는 한 7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9점, 7점, 9점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높게 잡진 않으셨네요. 그래도. 근데 뭐 바둑 하는 것 자체로 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뭐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오래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굳이 바둑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 다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예, 신사나 학생. 예.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주산을 하면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일이 이야기가 돌아서 예, 저도 한때 이 주산을 오래 했었습니다. 예. 1960년대, 70년대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이제 여기 유니스트에 방문 연구자로 와 계신 학생이신데요. 학생이신 것 같습니다. 얀자욱 혹시 어디 앉아 계시나요? 예. 예, 아마 이 우리말을 번역해서 넣으신 것 같아요. AI 시대에 승률이 가장 큰 바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바둑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 두 마스터의 의견을 바랍니다. 예,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저기 이창호 사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AI를 보고 정말 맨날 삼삼만 파고 AI가 그렇게 두니까요. 그게 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니까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죠. 뭐 다른 것을 둬도 뭐 0.2% 차이 나더라. 네, 네. 사실 그거 뭐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삼을 파요. 휩쓸려 가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돼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자신만의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각의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AI에게.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봐도 그대로 AI를 보고 그대로 따라둔다. 별 차이도 없는데 그대로 따라두고 이렇게 휩쓸린다라는 것은 사실 주도권을 빼앗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말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됩니다. AI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겠지만은 정말 무턱대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정말 좀 자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제가 굳이 말을 얹자면 뭐 92.3%, 91.8% 그런 숫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지금 그 질문하신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너무 어떻게 스타일을 유지할 것인가. 예, 그 자체가 너무 저도 좋은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이 삼삼을 파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어떤 뭐 모양을 1에서 한 15까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그게 자기가 최선이라고 느끼는 공감이 들면은 그렇게 두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굳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따라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뭐 0.2, 0.3에 굳이 구애받지 않고 자기도 같이 공감이 됐을 경우는 물론 그렇게 둘 수 있겠죠. 네. 얀자우 씨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뭐 예정된 시간은 이제 다 지나서 청중에서 이 두
마스터 두 분께 질문하시고 싶은 걸 몇 가지 받아보겠습니다. 뭐 손을 들어서 저기 표시해 제일 주십시오. 여기 앞에 네. 검은 티 네. 제일 빨리 드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를 일단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묘수에 관한 겁니다. 두 분은 묘수를 굉장히 잘 두기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묘수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고 좀 그럴 수 있을지 방법론적인 것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아까 다른 학생이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대국이나 아니면 실제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손이 떨리거나 아니면 혀가 꼬이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차분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많이 역전을 하셨는데 본인만의 뭔가 마인드셋이나 아니면 루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물리학과 대학원생입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다를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묘수 말씀하신 걸 들은 거는 사실 프로 기사가 묘수를 가장 안 두고 싶어 하거든요. 묘수 둔다는 거는 그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평이하게 평범하게 둬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둑 승률에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묘수가 뭐 3번 나오면 사실 바둑이 엄청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이 어떤 거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자리가 저는 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다 느끼셨겠지만 여기 이세돌 사범위에서 너무 언변이 많이 딸려가지고요. 뭐 많이 좀 괴롭고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이런 자리 나오면 또 최대한 안 받으려 노력을 해야죠. 그게 제 나름의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묘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묘수가 3번 나오면 그건 이상하다는 거 격언에도 있는 건데요. 저는 흔히 말하는 묘수를 많이 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만큼 궁한 경우가 많은 거죠. 뭐 급박하다는 표현은 조금 더 좀 순화를 시킨 거고요. 정말 궁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 묘수입니다. 저는 그런 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묘수를 좀 많이 둔 편이 아닐까 싶은데 이창호 사님께서는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묘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 정수가 쌓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상대방을 거기서 질식시키다시피 해서 승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결국 정수의 힘으로 궁하게 만드시는 분이셨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묘수를 자주 뒀던 제 바둑보다는 이창호사님처럼 그런 정수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바둑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피할 수 없으면 사실 즐기는 예, 사실 그런 것들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요. 아마 이창호사님께서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말처럼 그 즐긴다라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둑은 복기라는 게 있어요. 바둑은 승패가 나뉘었다고 해서 대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기를 해야만 바둑이 끝난 겁니다. 나의 생각, 상대방의 생각 이것들을 다 들어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이제 바둑이 끝난 겁니다. 모든 일이들 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바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그런 것들을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이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우리가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즐길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맨 앞줄에 앉아서 아까 계속 질문을 네, 안녕하세요. 그 2016년에 그 이세돌 사모님께서 다 끝나고 나서 정환이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 두 분이 만약에
2016년 3월에 25살이었다면 이기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마 25살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거든요. 그 만약 뭐 25살이라고 해서 크게 뭐 달랐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박정환 구단이라면 승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저의 부족함이 너무 컸다.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마 이창호사님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아까도 잠깐 말했다시피 저도 그날 일국을 볼 때 그냥 축제를 즐기러 가는 기분으로 갔었거든요. 그런 나태한 마음으로는 무조건 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랬을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대국 당사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국 당사자가 되셨으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마음속에서는 나였으면 이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영업 하는 김세규입니다. 지난번에 이창호 사모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바둑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둑은 추상적 전략적 게임이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세돌 사모님. 예.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게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맞을까? 근데 제 생각으로는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기 식결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추상적 전략적 게임이다는 말은 위기 식결에 근접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세돌 사범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 식결 말씀을 조금 풀어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위기 식결이라는 것은 에울 위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둑은 에워싸서 집을 짓거나 에워싸서 상대도를 잡거나 하는 10가지 비결을 말할 때 위기식결이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분이 오셨으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두 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바둑이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두 분께서 이창호, 이세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이것을 이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먼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 깊은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요, 이창호사님께서. 바둑이까지는 뭐 추상 전략 게임이라는 기본 개념을 얘기를 한 거죠. 이 바둑이 지니는 그런 가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둑의 의미, 제가 프로 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요, 프로 바둑 기사는 당연히 바둑의 기술 발전, 또 그걸 넘어서요, 이창호사님처럼 패러다임, 큰 틀의 길을,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큰 틀의 길을 제시하면서 영감을 주는 존재,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바둑 프로 기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과연 내가 바둑 기술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큰 틀의 그런 길을 제시하면서 영감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본질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저는 좀 은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어떤 바둑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일에 있어서 의미를 두는 건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의미를 두고 프로기사 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질문인 게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 이창호 사님 그런 답변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공을 또 넘기시는군요.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지금.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정답이 없어서요. 뭐 사실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거의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없는 정답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근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바둑이라는 게 요즘 AI가 나오면서 사실 한정적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바둑이라는 게 인간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거의 사실상 무한하다고 봐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정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아주 본질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저도 뭔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 섞자면, 예, 지금 뭐 AI 시대 이야기하면서 AI 시대가 광풍처럼 이제 몰려오고 있다. 이제 온갖 종류의 이제 염세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여전히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있을 거라고 뭐 믿음이죠. 예, 증명해 보라고 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확률의 영역에 있는 미래의 이야기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예, 어차피 정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가 뭐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린 찾아낼 수 있고, 그 길로 가는데 이런 이제 끈기 같은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주 감명 깊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자리는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 긴 스트레스 시간을 잘 견뎌주신 두 분, 마스터 두 분께 큰 박수 보내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